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이 잘 보이는 곳으로 모셔다 드리는 신통방통 시작하겠습니다. 자, 북한이 오늘 새벽에 또다시 정찰 위성을 발사했습니다. 85일 만에 두 번째 발사. 한미연합훈련에 맞대응하는 차원이 강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번 실패 이후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겠다며 보란듯이 예고까지 했었고 다시 한번 쏘아 올렸는데 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또 실패했습니다. 예. 이번 기회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5월에 1차 실패한 뒤에 3개월 만에 다시 시도를 한 건데요. 만약 북한의 계획대로 날아갔다면 서해 해상 2곳과 필리핀 동쪽 태평양 해상 1곳에 각각 1, 2, 3단 추진체가 낙하를 했을 겁니다. 예. 일단 새벽 상황부터 전해드리면 앞서 합참은 새벽 3시 50분쯤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 방향으로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발표를 했었죠. 북한이 오늘 새벽 6시 10분쯤 발표했습니다. 제2차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실패했다고 공식 발표를 했고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국가우주개발국은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발사를 했고 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또 로켓 천리마 1형에 탑재해서 제2차를 발사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1단계와 2단계는 모두 정상적으로 비행을 했지만 1단계, 2단계 단분리까지는 성공을 했어요. 네, 3단계 비행 중에 비상 폭발 체계에서 좀 오류가 발생해서 실패를 했다고 북한 측에서 밝혔는데요. 북한은 사고는 크지 않았다고 평가하면서 오는 10월 제3차 정찰 위성 발사를 단행하겠다고 다시 예고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1차 실패 때도 김정은 위원장이 정찰 위성 실패에 대해서 가장 엄중한 결함으로 질책을 했었는데 예. 그만큼 이번 발사를 좀 성공시켜야 한다 이런 압박이 좀 높았거든요. 그랬었죠. 이번에도 실패를 했기 때문에 내부에서 좀 어떤 반응이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자, 또 한 번의 실패. 이번엔 매서운 후폭풍이 예고돼 왔었습니다. 계획이나 정책이 실패하면 북한은 책임자들을 강하게 문책하면서 이런 반응을 내놨죠. 절대 용서할 수 없다. 경종을 경종으로 받아들일 줄 모르는 정치적 미숙아들, 지적 전응아들, 책무에 불성실한 자들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당적 법적으로 단단히 문책하고 엄격히 처벌할 때 대하여 명령하셨습니다. 자, 저렇게 수해에 잘못 대응하거나 코로나 실패하거나 또 경제 문제, 화폐 개혁 이런 거 잘못하면 숙청으로 이어지는데 근데 이번에는 기술자란 말입니다. 기술자를 또 어떻게 하면 다음은 또 누가 만드는데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게다가 시기의 문제가 있거든요. 사실 북한의 이번 정찰위성 발사 현재 진행 중인 한미연합연습의 맞대응 성격이 강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을지 프리덤 쉴드가 시작된 첫날에 순항미사일이라는 걸 발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보도를 해드렸는데 자, 순항미사일 발사 장면 볼까요? 자정을 기해서 우리가 한미연합 연습 시작하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저렇게 현지에서 시찰을 하면서 해군 함대를 직접 보면서 저 빨간 거 날아가는 거 보십시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전략 순항미사일 발사 실험에 성공했다. 참관했다. 이런 얘기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보도를 했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 명중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이 됐고 과장도 있었습니다. 전략 순항미사일이라고 주장했었죠. 사실 이 전략이라는 말은요.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그런 얘기인데 하지만 저건 전략이요? 전략이 아니라 그냥 순항미사일이었던 것으로 우리 군은 분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에 그러면 우리가 정찰위성을 쏘겠다 했는데 또 실패를 한 겁니다. 자, 북한에서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난번 실패 때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했었는데 이번엔 어떤 폭풍 몰아칠지 실패 소식 전해지자마자 저희가 전문가 연결해서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아직 그 위성을 쏘아 올릴 만한 기술적 모든 준비가 덜 됐다는 것을 이번에 지난 1차 때도 북한이 실패 원인을
발표하면서 책임자들을 처벌할 듯한 의사를 풍겼지만 북한의 그 인공위성 기술자들이라는 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갈아치우고 새로운 인력을 투입할 만한 여력이 없습니다. 어떤 자기 비판, 생활 종화 이런 건 진행이 되겠습니다만 사람을 갈아치우진 않고 최소한 3차까지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자, 사람을 갈아치울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분석입니다. 자, 지난번 실패 때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 군이 앞서 잠시 화면에도 보여드렸습니다만 북한이 그 실패한 그 정찰 위성 그 잔해물 누가 올렸죠? 누가 인양했죠? 우리 군이 인양했습니다. 북한으로서는 정말 보여주고 싶지 않은 저런 치욕적인 장면까지도 연출을 했습니다. 저기 천마라고도 써 있잖아요. 우리 군이 인양을 했는데 자, 북한에 아주 큰 후폭풍이 예상되는데 김정욱 위원장님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 최고저놈이라는 김정은의 분노가 아마 극에 달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번 그 정찰 위성 발사는 그 한미 연합훈련 그리고 한미일 정상회담에 대한 경고의 성격이 있었잖아요. 그랬었죠. 우리가 너희들이 이렇게 뭉치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건데 처참한 실패 아닙니까? 거기다 1차에 이어서 두 번째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전문가 말씀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술자를 어떻게 날려버릴 수도 없잖아요. 예. 10월 달에 3차를 하겠다라고 이제 예고까지 한 상황이니까 아마 저 기술자들 이번에도 실패하면 우린 정말 다 아오지 탄광이다라는 그런 공포감에 덜덜 떨면서 예. 일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밀어붙이다 보면 사실은 또 사고 나기 쉬워요. 그래서 10월 달에 어떻게 될지 그 지켜봐야 되겠지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이미 북한의 어떤 저런 식의 그 무기를 통해서 자기를 그 증명해 보이려는 시도는 한계에 도달했다. 이렇게 봅니다. 저런 미사일을 계속 쏘면서는 세 가지를 노렸을 거예요. 하나는 자기 국민들을 이렇게 결속하는 그런 모습. 야, 우리 수영동지께서 이런 거 하고 계시다. 두 번째는 남한 내부의 어떤 그 분열이라든가 두려움과 공포심을 만들어내는 거. 세 번째로는 한미일 그 삼국이 서로 분열하게 만드는 거. 이 세 가지를 노렸을 텐데 어느 하나 일본은 모르겠어요. 북한을 안 가봤으니까 모르겠지만 남한 내부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한미일 상호 분열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되고 있고 그러면서는 저런 식의 어떤 협박 정치가 협박 외교가 과연 얼마나 더 먹힐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 1시입니다. 오늘 오후 1시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할 예정입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한국의 정치권은 또다시 극한으로 치닫는 양상입니다. 具体的な放出時期については気象・海象条件に支障がなければ8月24日を見込みます。 실제 방류가 조금이라도 계획과 다르게 진행된다면 일본 측에 즉각 방류 중단을 요청할 것입니다. 일본 핵 오염수 방류는 제2의 태평양 전쟁으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바다에는 최소 4, 5년 뒤에나 도착한다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정치권에서도 이 방류에 맞춰서 지금 국회 앞에서 어제 촛불 집회 시작을 했는데 요거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이재명 대표가 그전에는 사용하지 않던 제2의 태평양 전쟁이 시작됐다라고 했는데 그 말에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전에는 하지 않을 수밖에 없죠. 방류를 안 했으니까. 근데 방류를 결정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이거는 일본이 주변국의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하고 본인들의 이득을 위해서 태평양에다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버리는 거잖아요. 이런 행위를 하는데 이게 제2의 태평양 전쟁이라고 비판하는 게 저는 과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일본 자체가 이거는 거의 뭐 전범 수준의 그런 수준의 어떤 결정을 내렸다라고 비난을 해도 뭐 본인들이 피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얘기가 제가 판단하기에는 광우병 수준의 괴담인데 그런 것들을 앞세워서 제2의 태평양 전쟁이다. 이게 정치 지도자가 저런 전쟁, 저런 단어를 함부로 써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그 민정수석이 죽창가를 외치면서 반일 불매 운동을 벌였던 그런 민주당이니까 뭐 무슨 말은 못할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그래도 제1야당의 지도자가 그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고통과 아픔 그런 기억이 있는 그 태평양 전쟁을 언급을 하면서 이번 건으로 해서 제2의 태평양 전쟁이다.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전쟁을 하자는 겁니까? 예. 자, 일단 그 일본 상황부터 알아보죠.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네, 지금 오염수 방류가 2021년 4월 스가 요시히데 당시 총리가 오염수 처분 방식으로 해양 방류를 결정한 지 지금 2년 4개월 만에 이뤄지는 거죠. 예. 오늘 오전까지 지금 일본 언론들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좀 종합해보면요.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오늘 오후 1시쯤 방류하는 안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제부터 오염수와 또 해수가 바르게 섞였는지 이 여부를 분석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오전에 나오는 이 방사성 물질 농도 측정 결과 또 기상, 해상 상황에 차질이 없는 경우 예정대로 해양 방출이 시작됩니다. 지금 일본 언론 보도들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현재까지 후쿠시마 현 기상 예보에 따르면 크게 기상 상황이 좀 방해가 될 것 같진 않아서 방출은 그대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럼 여기서 전화를 전문가와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쟁점인 건 우리 바다, 우리 해산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인데 이건 뭐 전문가들이 제일 잘 아실 테니까 전화로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정병진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자, 정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제일 궁금한 것부터 바로 질문 드리죠. 벌써부터 지금 수산시장, 뭐 횟집에서는 손님이 끊겨서 걱정이래요. 전문가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후쿠시마 방류에 따른 방사선 영향은 없을 겁니다. 해산물 마음 놓고 드셔도 됩니다. 마음 놓고 드셔도 된다요? 네. 2011년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에 고농도의 방사성 오염수가 하루에 한 300톤씩 방류됐지만 우리나라 해역에는 아무런 변화가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1994년부터 동해, 남해, 서해 40군데에서 해양수를 채취해가지고 방사성 농도를 측정을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앱으로도 나와 있고요. 거기서 2011년도 그 고농도의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했을 때도 아무런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고요. 지금 방류하겠다는 거는 거의 배출 기준의 50분의 1, 100분의 1 수준의 것으로 방류하는 거기 때문에 영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자, 뭐 이따가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바로 질문 드리죠. 그러니까 하루 300톤씩 이미 쏟아졌다. 그거는 그때야말로 지금 일본은 뭐 그걸 처리수라고 주장하고 있고 우리는 오염수라고 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일각에서는 핵 오염수다라고 했는데 그때야말로 이 원자료 냉각시킨다고 급하게 물 붓고 그대로 바다로 방류됐던 하루 300톤의 물, 이 위험했던 물 지금 다 어디로 간 겁니까 그러면? 그게 바다로 희석돼 버리다 보니까 우리나라엔 영향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 한 4, 5년 뒤에 돌아온다고 하는데 아직도 뭐 거기에 대한 그 영향이 어떻게 이렇게 점검이 된 부분은 없었습니까? 우리나라는 1994년부터 지금까지 정기적으로 해양수 채취를 해가지고 농도 측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당시 2011년에도 관측이 되지 않았지만 이후에 뭐 4년, 5년 후에도 관측된 적이 없습니다. 전혀 관측된 게 없어요. 예. 자, 그런데 이 일각에서는 정화시설, 알프스로 오염수를 정화시킨다고 해도 못 거르는 게 있지 않느냐. 몸에 안 좋은 성분들 완벽하게 거를 수는 없다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완벽이라는 단어는 과학에는 없고요. 충분히 거릅니다. 그래서 충분하다는 말은 그 배출 기준 이내로 만들겠다는 뜻이고요. 배출 기준이라는 것이 뭐 환경 오염, 생태계, 뭐 그 수산 생물에서의 축적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뭐 잠재적인 영향 이런 것까지도 고려해서 충분히 낮춰서 잡은 게 배출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배출 기준을 만족시켜서 방류한다는 것은 어떤 영향이 없다고 보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또 하나는 그 배출 기준에 딱 맞춰서 배출하는 것도 아니고
50분의 1, 100분의 1로 낮춰가지고 방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희석해서 방류하고 하는 것들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일본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인 것이고요. 일본 국민들한테 피해가 없으면 우리나라엔 더 없는 거죠. 네. 자,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이게 도쿄 전력이 너무 많은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것 아니냐. 우리한테 별로 공개도 안 하고 우리가 IAEA에 직접 가서 지켜보겠다라고 했는데도 안 되고 우리는 가서 잘 되고 있습니까? 질문만 하고 돌아와야 되고 요건 좀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우선 국가 간 감시라는 건 국제기구를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방법이고요. 일본이 정보 제공을 안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일본 경제산업성 홈페이지나 일본 도쿄전력의 홈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한글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자료 제공하고 있고요. 저도 그 자료를 통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예. IAEA 그 조사 보고서들도 다 공개가 되어 있고요. 사실 그래서 그 공개를 안 하고 있다는 주장이 어떻게 나온 주장인지 모르겠습니다. 찾아보시고 하시는 주장인지 안 찾아보고 하시는 주장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요. 그래도 이 국민들이 이렇게 걱정을 하시니까 우리 정부가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을 것 같고 뭔가 대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라도 뭘 해야 된다고 전문가는? 예컨대 위험하다는 증거가 있다면 방류를 중단 조치를 요구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지금은 증거는 하나도 없이 의혹만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과학적으로 위험하다는 증거를 하나도 찾을 수 없고요. 그렇다면은 국민들에게 안심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양수 채취 지점을 40군데에서 200군데로 늘리고 채취 주기도 좀 빈번하게 하고요. 예. 또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도 하고 또 일본에서 정보를 받아서 그 방류 시점에서 이제 방사능 농도 이런 것들을 계속 정보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국민들한테 공개하고 알리는 활동들을 열심히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오염수 방류가 임박하면서 일단 우리 정치권이 더 먼저 움직이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도 보도했습니다. 오히려 일본이 방류를 하는데 한국 정치권이 더 뜨겁다. 자, 민주당은 촛불을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라 일본 정부 대변인을 자처한 윤석열 정권 규탄합니다.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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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신성한 책무를 저버린 대통령, 우리 국민들이 우리의 역사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자, 어제 촛불 집회 상황인데 민주당은 저렇게 총력전 계속한다고 하고 국민의힘에서는 이러자 선동정치 그만둬라. 이렇게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요. 네, 먼저 민주당 상황부터 말씀드리면 방류 다음 날인 내일부터 서울 광화문에서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행진하는 시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말도 있습니다. 26일에는 시민단체들과 함께 광화문에서 총집결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27일엔 일본 야당이 후쿠시마현에서 여는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에 의원단 대표를 파견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에는 좀 반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 비과학적 촛불 선동은 과학의 횃불로 국민의 판단을 받을 것이다. 공포 마케팅을 멈추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또다시 괴담 정치에 사활을 걸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또 국민의 불안과 공포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가짜뉴스 집단은 길거리 조폭보다 더 나쁜 집단이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예. 국민의힘은 오염수 방류가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철저히 확인하고 또 점검하겠다고 연일 강조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민심 수습 대책으로 어민 지원 예산을 지난해보다 2천억 원 정도 늘려서요. 4,590억 원 정도 편성을 하고요. 국내 연안 200곳과 후쿠시마 원전 인근 또 태평양 연안구 주변 등 200여 곳의 해수를 채취해서 오염수를 또 따로 측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자, 국민들 건강을 염려하는 정치권의 발언 얼마든지 나올 수 있죠. 그것이 정치니까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당 일각에서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바로 김영민 의원인데 민주당 의석이 지금 168석이니까 윤석열 탄핵을 발의하자. 글쎄요. 바로 질문 드리죠. 어떻게 보십니까? 아, 저요? 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죠. 뭐. 근데 사실 민주당은요. 그 대통령 취임한 지 한 달 만에 길거리로 나서서 그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 대통령 취임한 지 한 달 만에 그런 시위를 벌였을 때 그건 일부 의원이 참석했지만 우리가 조직적으로 한 거 아니다. 아니었죠. 왜냐하면 거기 나오는 전화 걸면 그 민주당의 지역 지구당으로 연결이 되는 경우가 여러 번 있다고 보도에 나왔은 걸 보면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대선 결과를 불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체제의 가장 중요한 시스템을 무너뜨리겠다는 처음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김용민 의원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만 저분 그때 당시에도 제가 기억하기는 한 달 만에 그 시위 현장에 나와서 대통령 탄핵하자고 얘기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상습적이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저런 분을 탄핵을 해야 됩니다.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를 다 망가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주민 소환제는 이제 없는 겁니다만 그에 대해서 예.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용민 의원의 개인적 의견이겠죠. 근데 외교적인 문제인데 심리적인 부분들이죠. 국민들이 이거 너무 후쿠시마 오염수 원전을 방류하는 시국에 이 정부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야? 국민들이 이거 정말 먹거리 문제인데 이거 찬성은 안 했다고 하지만 반대를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이런 이상한 정부를 두고 분통이 터지니까 그거를 대변했는데 조금 좀 앞서 나간 기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꼬투리를 잡힐 빌미를 준 것이죠. 이 문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이 정부가 얼마나 무책임했는지를 주장하고 국민들의 불안을 털어주는 데 있어서 이야기를 해야지 이거를 탄핵 문제를 얘기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또 탄핵으로 가잖아요. 중요한 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 정부의 무책임을 얘기하지 탄핵하니까 또 탄핵을 대통령 운운한다, 민주당은 탄핵 정당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김용민 의원 본인의 얘기고요. 민주당 당내에서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거론조차 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 전혀 아닙니다. 예. 그 야당은 후쿠시마 방류와 관련해서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불안해하는 국민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 건 야당의 또 임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그게 도를 너무나 넘어서고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대통령이 3월인가에 가서 기시다 총리를 만나고 왔더니 당장 민주당에서 전국에다가 프래카드를 뭐를 붙였냐면요. 일본 멍게 수입 결사 반대 그런 내용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 걸 붙였어요. 아니 우리가 무슨 일본 멍게를 언제 수입했습니까? 수입하겠다는 말도 한 적이 없고 지금 후쿠시마 수산물 전부 다 수입 금지인데 그런 식의 프랜카드를 붙여서 국민들에게 공포감을 자아냈단 말이에요. 그때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수산물 시장 업자들이 회를 안 먹으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계속 겪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민주당에 묻고 싶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하나가 광우병 때 그 고깃집 하다 망했어요. 그러면서 그분 최근에 야 정말 또 시작이냐 이런 얘기를 하던데 광우병 때는 고깃집 망하게 하고 그다음에 반일 불매운동 벌인다고 하면서 그때는 이자카야라든가 일식집 하는 우리 한국 그런 업자들 다 고통에 빠뜨리고 이번에는 수산업자들도 고통에 빠뜨립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무슨 근거가 있는 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야당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너무 괴담이에요. 너무 괴담. 아니 저는 그래요. 실질적인 문제를 왜 이 정부는 도외시하죠? 방류를 민주당이 했습니까? 일본이 했잖아요. 오염수 방류를 바다에 했죠. 본인들이 체르노빌 터지고 나서 런던 협약을 만들었어요. 일본이요. 주장해서. 런던 협약이 뭡니까? 해양 오염수를 하지 못하도록 본인들이 만들어 놓고 그거를 반대로 본인들이 지금 오염수 터지니까 그거를 바다에다 뿌리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배반적인 행위를 일본이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뭐라고 있습니까? 반대 한마디라도 안 하잖아요. 캠프 데이비드 가서 한미를 만나서 선물 받아온 게 고작 24일 오후 1시 오염수 방류가 선물입니까? 그게 국익입니까? 이런 비판하는 것입니다. 국민들 그게 답답해요. 근데 그런 말씀으로 지금 민주당이 선동 정치를 한다? 그거는 본질과 아예 다른 문제잖아요. 정쟁으로 들어오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짧게. 아니 본질은 과연 그 오염수를 방류했을 때 실제로 그게 방사능 오염에 피해가 오느냐의 문제잖아요. 근데 민주당은 그거에 대해서 과학적 근거를 처음에는 마치 우리 국민들이 그 넙치 무슨 광어 이런 거 먹고 무슨 방사능 오염이 될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다가 나중에 IAEA의 어떤 입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런 부분까지는 이제 좀 후퇴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굉장한 괴담으로 우리 국민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하고 계신데 거기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아무것도 제시 아니 과학적 근거를 방어는 일본이 돼야지 왜 민주당한테 자꾸 대라고 그러세요? 아니 원리가 일본은 아니잖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과학적 근거는 일본이 돼야죠. IAEA는 괜찮다고 했는데 그 IAEA 보고서를 시간을 가지고 좀 검토하자라고 우리는 민주당은 주장한 거예요. 예. 그런데 정부는 그 편을 안 들고 그건 일본 편을 드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답답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일본 편이에요. 예.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게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는 그 다음 문제라 하더라도 국민들의 불안한 마음은 어떻게든 달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더 불안하게 않는 것도 정치권의 책임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보통 신경전을 벌인다라는 말이 있죠.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신경전. 사전을 한번 찾아봤더니요. 저게 신경을 피로하게 만들어서 사기를 잃게 하는 전술. 그러니까 상대방을 아주 그냥 뭐라고 할까요? 궁지에 몰아넣고 아주 피곤하게 만들어서 싸울 의지를 아예 꺾어버린다. 그게 바로 신경전이래요. 그런데 이게 어떤 목적을 갖고 벌이는 거잖아요. 어제 바로 이 치열한 신경전을 벌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변호사 입이 곧 이화영 입인데 지금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하고 제가 강하게 항의를 했어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지비와 만난 것은 사실인데요. 저랑 대화하다 말고 전화가 오니까 받으셨던 것 같은데 갑자기 저를 바꿔주시더라고요. 미국은 지난 6월 검찰은 다음 주에 조사를 희망하고 있지만 당무 등으로 전혀 시간을 낼 수 없다. 내일 오전에 바로 조사받으러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검찰이 소환 통보, 5번째 소환 통보를 냈습니다. 30일에 출석해 달라. 이렇게 통보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 아니다. 당장 내일 가겠다. 그때 바쁘다. 24일 날 나가겠다. 당당히. 자, 일단 그래서 그건 어떻게 됐어요? 언제 나가기로 한 겁니까? 일단 이 대표 소환 조사 놓고 굉장히 좀 팽팽한데 지금 아직 검찰이 좀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검찰이 소환 날짜를 지금 30일로 통보를 했는데 민주당 대변인이 어제 오후 6시에 좀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나온다고 했어요. 네, 이 대표는 관련 조사에 당당히 응하겠다는 입장이긴 한데 검찰 쪽에서 일방적으로 출석을 통보했으니까 내일 오전에 가서 난 조사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예. 그러니까 이 오늘이죠 이게. 바로 조사를 받겠다고 해버리니까 검찰은 곧바로 거부를 했고 민주당은 민주당의 방탄 프레임을 씌우려는 좀 시커먼 속내 있는 거 아니냐. 추후 일정을 조율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자, 법조 전문 기자 양은경 기자님. 지금 이재명 대표의 신분이 피의자 신분인 거죠. 소환 통보를 받으면서. 그렇습니다. 근데 피의자가 내가 몇 월 며칠 날 그 좋은 자리로 가겠습니다. 이거는 안 되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정말 전 본 적도 없고요. 굉장히 어제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어요. 앞서 이제 검찰이 그 통보한 출석 날짜는 30일입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 쪽에서 이 날짜에 못 가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오늘 오전에 원래 나오겠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또 뒤집고 이제 이런 상황이거든요. 예. 사실 이게 검찰의 권한 중에서 가장 큰 권한 중에 하나가 기소할 권한도 있지만 기소하지 않을 권한도 있고 기소하지 않을 권한? 그렇죠. 영장을 칠 권한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오랜 시간 진행되는 법원 재판보다 검찰의 권한이 피의자한테는 굉장히 강력하고 굉장히 큰 압박으로 느껴지는 게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검찰이 정한 소환 날짜 통보 받으면은 다른 일정도 다 비우고 거기 응하는 게 이제 보통의 어떤 수사 관행이고요. 정말 만약에 불가피한 일정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통상
통상적으로는 그 날짜를 뒤로 미루지 그것을 앞으로 당겨서 하는 경우는 더군다나 없거든요. 특히나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중요 사건이고 그래서 그 검찰이 다른 증거에 대한 다른 증인에 대한 조사 다 마치고 마지막으로 부르는 게 이제 이 대표 같은 주요 피의자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피의자 조사 마치면은 사실상 기소라든지 신병 처리를 예고한 그런 상태인데 이것을 갖다가 30일 원래 예정된 30일 아닌 그보다 6일 앞장된 오늘 한다라고 한다면은 검찰이 뭐 준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짧게요. 지난번에 백현동 때 검찰이 질문지만 250페이지를 준비했었거든요. 네. 아직 그 질문지도 다 안 썼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지금 같은 경우에 특히나 말씀하신 대로 이 사건도 이제 그 사건 못지않게 물어볼 사항이 많은 사항이고 그러면 이제 이 조사 앞두고 하루 이틀은 정말 집중적으로 매달려서 수백 페이지의 신문사항을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당사자가 대답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일단 검찰로서는 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30일 나오겠다는 거 오늘 오겠다라고 하면 뭐 물리적으로 준비할 시간도 없는 거죠. 예. 자, 사실상 이 대표의 이 같은 셀프 출석 예고에 정치권에서는 혹시 이분 따라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주위 사람을 괴롭히지 말고 저 송영기를 구속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찰은 저를 소환하지 않고 저의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된다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범죄 행위가 있다면 당연히 수사를 받아야겠지요. 자, 뭐 이 질문은 서영주 대변인께 먼저 드려야겠습니다. 왜 날짜를 이렇게 내일로 하겠다? 그러니까 오늘이죠. 뭐 특별한 이유가 더 있었던 겁니까? 뭐 말씀한 대로 약간의 신경전도 있었죠. 그런데 이제 검찰이 정말 무소불위의 기소권과 영장 청구권을 가지고 너무 횡포가 심하다라는 생각을 한 건 같아요. 그다음에 제일 조금 이게 납득할 수 없었던 게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 소환한다. 통상 24일이든 30일이든 간에 검찰이 조사를 하려면 이재명 대표 측이나 뭐 당대표실로 전화를 해서 얘기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언제 일정이 좋느냐. 우리는 30일로 통보를 하겠다. 30일이 좋다 그러면 뭐 뒤로 미루든지 앞으로 좀 당기든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언론상에 보이지는 않게 이거는 전화 통화상으로 할 얘기입니다. 근데 검찰이 이거를 외부로 유출하면서 또 뭐 뭔가 망신주기식, 정치적이식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왜 나한테 연락 안 하고 언론에 먼저 알리지? 이러면서 그럼 나도 내일 나가겠다. 그럼 난 피할 생각이 없다. 자꾸 내가 뭘 피한 것처럼 이런 언론 플레이 하지 마라. 라는 부분이 좀 깔려 있었던 건 같아요. 혹시 그 일정상 회기 중에 그러니까 하지 말고 지금 회기 비었을 때 그러니까 이달 말까지 빨리 영장 칠 거면 빨리 쳐라라고 했는데 계산상 날짜로 보면 빨리 오늘 조사 받으면 그때까지도 그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그것도 계산이 됐을까요? 그 얘기가 하나 남은 게요. 임시회 조정이 안 됐으니까 8월 31일이거든요. 그날 하루 빕니다. 그리고 9월 1일부터는 정기회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뭐 그런 것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24일 날 조사를 받으면 검찰이 뭐 백현동도 했고요. 피해자 지금 쌍방울 했으니까 조사가 마치는 대로 그 주에 뭐 병합을 하든 어쩌든 간에 8월 30일 임시회가 끝나면 31일 하루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청구를 하게 되면 나가서 영장 실질심사를 받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민주당이 방탄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재명 대표가 조사를 피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인데 결국에는 이거를 검찰이 늘려뜨려서 나중에 정기회로 넘어서 영장 청구됐을 때는 체포영장을 가지고 민주당을 시험에 들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라는 점에서 조금 뭐 신경전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뭐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는 나는 죄가 없다 근데 날 구속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30일 날 소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30일이야 당장 내일 나갈래? 이게 도대체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뭐 자기들 마음대로 뭘 결정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상당히 의아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지금 논리는 그거잖아요. 24일 날 내가 왜 그 30일 날 조사하면은 결국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회기 중에 청구를 하게 되니까 그러면 우리 당내에서 그것을 놓고 체포동의안을 놓고 상당한 갈등이 벌어질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24일 날 조사를 해서 30일 이전에 나 구속영장을 청구해라.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근데 글쎄 그 당의 어떤 그 정치적인 입장에 의해서 그 검찰의 조사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건지는 참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국민한테 그런 특혜가 주어지는지 잘 몰라서
저는 지금 민주당의 저 주장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그런 주장이 국민들한테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결국 그래서 오늘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를 소환한 뒤에는 어떤 조사가 이루어질까요? 일단 지금 제일 관심을 끄는 게 뭐냐? 바로 이재명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노상강도라고 했던 이 사람과의 대질 조사가 이루어질지가 가장 큰 관심입니다. 쌍방울 강림 나우스 직원 여러분, 임직원 여러분, 강림은 작년 매출 목표보다 상회하는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쌍방울 강림 나우스 임직원 여러분,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쌍방울과 이재명은 대체 무슨 관계입니까? 나도 모르겠어. 뭘 알아야 내가. 인연이라면 이거 내이 사입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도대체 저는 김성태라는 분 얼굴도 본 일이 없거든요. 네, 이재명 대표의 저 마지막 말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얼굴도 본 적이 없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예요, 최근에. 자, 그런데 어찌됐든 저렇게 관계를 부인하고 있는데 어제 재판에서 김성태 회장이 나와서 작심하고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1억 5천에서 2억 쪼개기 후원금도 줬어요.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네, 증언이 계속해서 좀 여러 개 쏟아져 나왔는데요. 정리를 해보면요. 먼저 경기도 출장 보고서에 첨부됐던 사진이 있습니다. 이 사진에 쌍방울이 북한 측에 스마트팜 사업비를 대납하기로 약속한 2019년 1월 17일 중국 선양에서 찍힌 건데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모습이 보이고 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또 북한 송명철 조선 아태이 부실장 저렇게 사진이 있고 검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와 통화를 했냐 김 전 회장에게 물었습니다. 김 전 회장 그렇다고 답을 했고요. 또 김 전 회장은 이날뿐 아니라 방북비를 대납하기로 확정한 2019년 7월에도 이 대표와 통화를 했다고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대표도 쌍방울의 대납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했을 것이고 이 대표와 직접 통화도 했기 때문에 이 대표의 뜻을 충분히 확인했다고 생각한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암묵적 통화, 묵시적 통화라고 했었어요. 네, 또 김 전 회장도 이재명 대표 측근들이 쌍방울 그룹 계열사의 사회이사로 또 선임된 배경에 대해서도 증언을 했는데요. 이재명 대선 캠프 법률지원단장을 지낸 이태영 변호사와 또 경기도 고문 변호사를 지낸 나승철 변호사, 각각 이 쌍방울 그룹 계열사인 비비안과 나노스의 사회이사를 지냈는데 이 대표의 측근인 A 전 경기도 정책수석도 나노스 사회이사로 선임됐다가 한 달 만에 사임을 했고 B 전 경기도 홍보기획관도 역시 계열사인 광림의 사회이사로 선임하기 위한 이 주주총회도 열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돼서 뭔가 뉘앙스를 네. 풍기는 진술이 나왔던 거고요. 검찰이 이재명 쌍방울에 대한 이 지원을 이재명이 이 쌍방울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기 때문에 측근들을 좀 소위 챙겨준 것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물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또 그렇다고 답을 했고 일종의 좀 대가를 기대하고 좀 선임한 거다 이런 증언들이 나왔습니다. 자, 양경 기자님, 네. 대질 조사가 보통 이제 어떤 경우에 이루어지고 이 사건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대질 조사는 이제 공범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주로 서로 말이 다를 때 그럴 경우에 이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두 사람을 같이 대질을 붙여서 누구 말이 맞는지를 이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는 것이고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한쪽은 재판이 진행되고 한쪽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에요. 예, 그렇죠. 그렇죠. 이미 대북 송금 혐의로 해서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하고 김성태 전 회장이 재판을 받고 있고요. 재판에서 지금 이제 의미 있는 증언들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재판이기 때문에 거짓말하면 위증죄가 적용이 돼요.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김성태 회장이라든지 이화영 전 부지사도 이제 재판 들어와서 조금 태도가 바뀌었다 이제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건에서 대북 채널 역할을 담당했던 안부수 아태엽 회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한테 대북 송금 사실을 보고를 했고 이게 이재명 당시 지사한테도 들어갔을 거다라는 식으로 국정원 자료에도 나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검찰로서는 당연히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재명 대표를 소환 조사하면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이고 특히나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한다면은 이미 법정 증언을 한 김성태 씨라든지 지금 안부수 씨 이런 사람들 불러서 나아가서 이제 이화영 부지사까지도 불러서 대지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자, 한 사람은 내가 쪼개기 후원금으로 1억 5천에서 2억까지 후원금까지 준 사람. 그리고 내가 쌍방울
변호사비 물론 대납까지는 얘기 안 했어요. 김성태 전 회장이. 네, 그런 뉘앙스를 풍겼지 않습니까? 그때 뭐 변호사 했던 사람들 우리 회사 계열사에 내가 그 많은 돈 주고 사회이사까지 다 시켜줬는데 나한테 노상강도라고요? 이런 사람 둘이 지금 만나는 거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니 근데 김성태 씨로서는 정말 너무 황당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한 40명, 40명한테 쪼개기로 해서 수억 원을 두 차례에 걸쳐서 대선 때도 했었고 경기도지사 선거할 때도 다 보내줬는데 그리고 이거는 뭐 조사해보면 간단히 나올 겁니다. 돈 조사 그때 쪼개기 해서 실행한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예. 그걸 거짓말할 수 없다고 보는데 그렇게 줬는데 그런 본인에 대해서 노상강도다. 왜 노상강도한테 경범죄를 적용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더구나 자기를 전혀 모른다고 얘기했잖아요. 나는 얼굴도 모른다. 아니 수차례 통화를 했는데 나를 모른다. 대리조문도 갔었고. 거기에 대한 어떤 분노감 같은 것들이 결국은 이런 폭로의 어떤 계기가 됐다고 생각해요. 유동규 씨도 똑같았잖아요. 야 도대체 돌아가신 분 있잖아요. 예, 김문기 처장.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그래? 야 이게 말이 돼? 라고 하면서 그 분노감의 폭로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드러난 걸 보면 이재명 대표께서 본인이 쉽게 얘기하면 본인의 구명을 위해서 그 이전에 수없이 관계를 맺고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을 다 모른다고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인간적 분노와 배신감 때문에 이분들이 치고 나온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아마 바꾸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법정에서는 아마 커다란 공방에 오갈 것이다. 큰 목소리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네, 뭐 이 재판 자체가 쌍방울 재판이요. 이화영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회장의 재판이었어요. 근데 참 기억해 보세요. 검찰이 처음에 김성태 전 회장을 소환할 때 변호사비 대납으로 데려왔다가 아무것도 못 찾으니까 대북 송금이 나옵니다. 그리고 대북 송금 문제에 있어서 김성태 전 회장이 800만 달러를 밝혀냈죠. 뭐 북한에 보냈다 300만 달러, 500만 달러. 이게 이재명 당시 지사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증명해야 되는데 그게 없다가 최근에 진술 자체가 좀 바뀌면서 이재명 지사가 이거를 지시한 게 아니라 혹시 사후에 사전에 인지를 했을 것이다 라고 하고 제3자 뇌물죄로 일단은 피해자 입건한 것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 지금 김성태 전 회장 같은 경우는요. 북한에다 10억 이상을 송금한 겁니다. 예. 이거는 외환거래법이 아니라 국정원법을 적용해서 엄벌을 쳐야 됩니다. 국가보안법. 그럼요. 그런데 검찰이요. 아주 송방망이 기소를 한 거예요. 그다음 이하연 전 부지사 같은 경우도 진술을 바꾸게 되면 뇌물죄에서 정치자금법이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의 정황들을 만들면서 재판이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재명 전 대표가 막말로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 피해자로 입건됐기 때문에 그건 재판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가서 방어적으로 어떤 서로 간의 논박이 있는 것이지 지금 김성태 전 회장과 이하연 부지사의 진술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게 확정적인 건 아니죠. 설사 그의 위증을 감내하고라도 본인들 형량이 줄어든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고 지금 이걸 단정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지금 하는 말들이 모두 거짓이다. 김성태 전 회장의 말은 진실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조금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표의 옛날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문제가 요즘 또다시 이게 죄송합니다. 권익위에 이 제보자가 신고를 하면서 하나씩 알려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동안 몰랐던 게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 모발에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법인카드 이용 의혹 공익제보자의 추가 신고가 나왔는데 권익위는 이번 신고를 앞선 경찰서와는 별개다. 그러니까 지금 경찰서가 지금 사실상 이렇게 진척이 없거든요.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음식이나 이런 게 올라오는데 본인이 그거를 먹으면서 어디서 온지 모른다는 거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제가 인기척을 내니까 중간에 나와가지고 저랑 얘기를 나눴습니다. 어느 부서로 배치됐느냐 뭐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전에 저를 제 이름까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재명 지사가 비서실로 들어갔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계속 거짓말하는 걸 보고 무기력하게 느꼈습니다. 제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인간적으로 저 사과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제보자의 주장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그때 내가 이 정도 폭로를 했으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다. 적어도 정의로운 사회라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된 게 없지 않느냐. 나만 억울하다.
나만 지금 위협받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몇 가지만 따져보죠. 샴푸입니다. 청담동 샴푸. 이재명 대표가 평소 다니던 그 미용실 샵이 있었대요. 거기서 추천받은 샴푸가 아주 좋답니다. 그게 또 일제래요, 하필이면. 그런데 여기에 심부름을 갔을 때 바로 저 샴푸거든요. 저걸 살 때 지금 제보자가 자기가 대신 샀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과거 이제 여러 식당에서 그 법과 유용 의혹이 일어났을 때 그 카드를 결제한 방식하고 이제 비슷한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먼저 개인 카드로 결제를 하고 나중에 이제 영수증을 내면은 경기도 비서실에서 현금으로 이 사람 계좌에 입금해주는 그런 방식인 거죠. 잠깐만요. 이재명 지사님 거를 샀는데 왜 비서실에서 돈을 줘요? 사실 통상적으로는 그게 말이 안 되죠. 만약에 이제 법인카드로 떠서지 살 수 있는 물품이라면 법인카드로 바로 결제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할 수 없는 물품들이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용처들이기 때문에 먼저 개인이 지출을 한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비용을 보전받는 그런 식으로 이제 구매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일이 지금 뭐 보면은 저 샴푸뿐만 아니라 몇 개를 자기 돈으로 사고 그러면 보통 이게 심부름이라면 가서 뭐 샴푸 좀 사올래? 그럼 네 하고 샴푸 사오면 그 샴푸 값을 심부름 시킨 사람이,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그 샴푸를 쓰는 사람이 돈을 주는 건데 비서가, 그분이 지금 경기도에 주무관으로 아직도 근무를 하고 있대요. 비서가 자기 돈으로 줬다면 그 비서는 왜 돈을 줬을까? 이 부분도 지금 궁금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샴푸가 도대체 어떤 물건이길래 이런 방식으로 샀어야 됐냐 그러면서 지금 이제 포털 사이트에서 또 관련 검색어들이 이제 꾸준히 아마 검색을 한 기록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어떤 샴푸래요, 도대체? 이 샴푸가 이제 일본산 샴푸인데 이게 지금 지금 기사를 보면은 이게 매장에서는 살 수 없는 샴푸고 이제 청담동의 샵에서만 따로 샵에서만 사는 샴푸처럼 이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사실 뭐 인터넷에도 팔고는 있어요. 근데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250ml. 그러니까 우유팩보다 약간 많은 그 정도 양이 제가 검색했을 때는 4만 원 중반대로 싸게 사서 그 정도 굉장히 비싼 인터넷 최저가가 4만 원 중반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가의 샴푸고 뭐 시중 매장에서는 팔지 않는 거고 그래서 저것을 이렇게 지금 이 비서가 먼저 가서 해당 샵에서 개인 돈으로 구매를 하고 나중에 현금으로 보전을 받았다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대표의 이 청담동 샴푸가 시선을 모으자 과거 대선 당시에 이 대표의 그 정말 이 공약 정말 대단한 공약인데라고 했던 그 영상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뽑는다고요? 이재명은 심는 겁니다. 앞으로 제대로 심는다 이재명, 나의 머리를 위해. 저는 이게 좀 진지하게 접근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탈모가 과연 건강보험 대상이냐 아니냐는 저는 대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신체 완전성이라는 측면에서요. 자, 그런데 현재 이재명 대표 측은 공익제보자의 폭로가 나오자 뭐 특별하게 밝힐 입장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권익위가 나서서 수사를 한다면 이게 이재명 대표의 뭐 책임 여부를 안 따질 수가 없어요. 이제는 옛날에는 저의 불찰로 우리 가족의 문제가 생긴 거를 잘 돌보지 않았습니다. 나는 몰랐는데 그래 이런 일이 있었대요. 제가 앞으로 잘 살펴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얘기는 이재명 대표 본인도 법인카드로 이렇게 물건 쓰는 거를 알았을 것 아니냐, 직접 겨냥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첫 번째 폭로가 나왔을 때도 다들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 이재명 대표가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때 당시에 저분은 폭로를 하면서 그 배모 씨와 관련된 부인 것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지지부진되고 실제로 진상이 뭔지가 다 드러나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그 부인뿐만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도 이렇게 했었다라는 것들이 지금 다 공개를 하고 나선 건데 문제는 저게 그 수사를 한다면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 돈 거래가 어떻게 오갔는지를 그냥 계좌를 보든가 아니면 그 당사자들을 불러서 그 확인하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쪽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라고 부인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부인을 했다간 금방 이게 사실이라는 게 드러날 테니까. 제보자가 지금 있거든요. 예, 제보자도 있고 관계자들이 워낙 많고 그 증거들도 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부인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이라면 무엇보다도 저 시장, 지사 이런 분들이 저렇게 좀 그 사소한 것들까지도 그 직원들을 남용을 하고 법인카드를 함부로 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공익성, 도덕성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국민들의 실망 이런 게 어떨지 한번 가늠이 됩니다. 일요일 날 쉬는 날인데 와서 상차리라고 했던 거 이거는 뭐 만약에 이재명 전 지사 말고도 또 있다면 이참에 이거 정말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야말로 갑질 아니에요? 휴일 날 와서 내 밥상 차리라고요? 자, 뭐 이거는 그다음 문제고 일단 민주당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이걸 지금 와서 또 이렇게 법적, 정치적으로 계속 몰아가는 거는 의도가 있다라고 또 보실 것 같아요. 뭐 의도를 얘기하기 전에요. 지금 이 제보자 A씨에 대한 사실들, 주장들이 뭔가 확정적인 것처럼 얘기해서는 안 된다. 주장일 뿐이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게 이재명 대표의 샴푸인지,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지시했는지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권익위에 부패 신고 들어온 거 수백 건이 넘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왔을 텐데 정치적 의도에 대해서는 저는 그냥 개인적 의견으로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총선을 엄만 앞두지 않은 상황에서 왜 이거를 아직 뭐 따지고 보면 배모 씨, 김혜경 씨, 그다음에 이재명 당시 대표, 그다음에 이분 제보자 A씨를 해서 거의 경찰이 조사를 다 했어요. 경찰에서는 김혜경 씨와 배모 씨에 대해서는 지금 배모 씨는 기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김혜경 씨는 지금 수사 중에 있고요. 이재명 대표는 관련성이 없다고 혐의처밀했습니다. 그때 이 제보자 A씨 데려다 조사했어요, 경찰이요. 다 들었어요. 근데 그게 경찰에서 조사가 제대로 안 되니까 지금 답답해서 온 건데 총선을 앞둔 부분 하나가 좀 미심쩍고요. 두 번째, 최근 인터뷰를 보니까 책을 낸답니다. 생활고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본인이 이 과정에서 책을 내서 뭔가 뭐 책을 판매를 하려면 이슈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의 의도들이 저는 조금은 이게 과연 순수성이 있는지 부분이고요. 가장 우려스러운 게요. 자꾸 이분의 주장 자체가 확정적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들은요. 정말로 부적절하다. 저는 그 말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는 간단하게 거기에 대한 반박을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표가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하는데 만약에 아니라면 그 사실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고소하든가 고발하든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 말의 신빙성이 의심스러워라고 주변 분들이 얘기하는 건 그건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말이 말 같아야 말을 섞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의도 자체가 본인이 관심을 받아서 뭔가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관심을 받아서 뭔가 다른 거를 취득하기 위한 건데 굳이 바쁜 와중에 굳이 글을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요. 권익위 조사하면요. 다 나올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뭐 두 분 더 계속 말씀하시려면 제가 제 카드로 이따가 커피 사드리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카드로. 자, 다음 소식입니다. 입시 비리 혐의로 검찰에 기소가 됐죠.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 근데 최근에 SNS를 봤더니요. 지금 뭐 미국에서 정말 뭐 사진이 하루에도 여러 장씩 올라와요. 이 정도 되니까 이제는 보다 못한 지지자들조차도 한마디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지 않고 조민 씨도 한마디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조민 씨 자신의 성격에 대해서 평소 이렇게 얘기해 왔었습니다. 저는 근데 조금 성격이 좀 단순하고 좀 긍정적인 성격이에요. 소소하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편안한 거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자아실현이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거든요. 제2의 약간 자아실현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요즘에 대체 일단 사진부터 보죠. 어떤 사진이 올라오길래 논란이 되고 지지자들조차도 좀 심한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좀 의견이 갈리긴 하는데 최근 조민 씨는 SNS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찍은 이 사진과 여행 콘텐츠 굉장히 좀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저 모습들인데요. 이를 두고 일부 지지자들 사이에서까지 좀 자중을 바란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올라온 댓글 몇 개 알려드릴게요. 응원합니다만 이제는 마음의 평안을 그만 찾고 다니시라. 다른 일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어떨까 이런 말도 올라왔고요. 또 다른 댓글에선 조 전 장관님과 아내분, 따님의 상황을 안타까워하고 응원하는데 너무 쉬시면서 실링하는 모습을 계속 올리시면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자중하라라는 일부 분위기에 조민 씨도 지지 않고 또 한마디를 했대요. 내가 정합니다. 내가.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삶을 주체적으로 살 거다. 뭐 이런 충고는 뭐 고맙게 받아들이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삶의 방향을 내가 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촘촘히 계획 짜고 여행 가고 유튜브 영상 편집하고 이런 거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해본 분들은 의미 없이 놀러 다닌다는 얘기 못한다라고 하면서 저는 뭐 시사 유튜버도 아니고 정치 유튜버도 아니고 이 내 삶의 방향과 속도는 내가 결정한다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뭐 저런 태도가 조금 이제 기소 결정 전후가 조금 변화가 있어 보이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지난 10일 날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전만 해도 이제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기소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게 관심이었는데. 그렇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본인으로서도 조금 조마조마한 상황일 수 있어요. 예. 처벌 여부 아예 처벌 대상에서 배제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일단은 재판에 넘겨진다라는 결정이 나고 보니까 물론 재판 가서 이제 형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유무죄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그건 봐야 되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한 단계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조금 약간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그런 것들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뭐 나 할 거 일단 유튜브 나 놀러 온 거 아니에요. 유튜브 하러 온 거거든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김지아 씨가 또 한마디 하니까 이렇게 혀를 차면서 또 한마디 한 분이 있어요. 네, 이게 발언이 사실 너무 세서 제가 어떻게 좀 전해드려야 될지 보여드리기만 고민이 좀 하죠. 되는데요. 예, 사실 저희들도 고민했습니다. 네, 예.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입니다. 좀 전해드리면 짧게 전해드리면 전 의원은 어제 자신의 블로그에 좌파들은 살기 힘들다고 징징대면서 조민이 공부하는 척하는 영상에 1,000만 원 슈퍼챗을 쏜다. 이런 글을 올렸고요. 그러면서 또 처참한 성적표를 받고 장학금도 받았으니 같은 클래스에 또 머저리들은 좀 추앙이 당연하다 뭐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이걸 딱 전해드리기가 조금 그런데 그러면서 뭐 김정은 이거는 전여옥 전 의원의 일방적 주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또 전 의원은요, 조 씨를 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딸 김주애에 또 비유를 하기까지 했고요. 그러면서 조민은 반미 또 반일이 절대 아니다. 동물농장의 나폴레옹처럼 아래 것들 없는 것들 꼬드겨서 호의호식하는 게 목표라면서 좀 김정은 딸 김주애가 캐시미어 코트 입는 것처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 자, 글쎄요. 여행을 가려고 하는 것도 관심을 끌려고 하는 겁니다만 또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도 관심을 끌려고 하는 비판은 아니었는지도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지금 장학금 재판 열렸잖아요. 아버지는 지금 그 재판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내가 빠져나오자니 딸이 또 문제가 될 것 같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딸은 아빠 여행 갔다 올게. 그러고 나서 지금 계속 저런 사진 올리면 옆집에서 봐도 야, 좀 너무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는 나올 것 같아요. 아버지의 문제도 아버지의 문제지만 지금 어머니는 본인이 어떤 그 표창장 위조와 관련해서 징역 4년의 실형을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계속 몸이 아픈데 나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가석방을 요구하고 있는데. 근데 뭐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래, 나 감옥에 있어도 너는 그냥 행복하게 잘 살아라. 나 신경 쓰지 말고. 뭐 이런 게 부모 마음일 거예요. 근데 자식의 입장에서 보면 글쎄 그 옆에 사람들이 보면 자기 부모가 지금 이런 입장인데 자기 엄마는 자기와 관련해서 감옥에서 지금 실형을 살고 있고 아버지도 지금 자기를 구하기 위해서 뭐 온갖 것을 다 하다가 결국은 안 되니까 나를 남영동으로 끌고 가라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본인은 그 먹방 찍고 그다음에 무슨 여행 가는 거 찍으면서 룰루랄라 하면서 그거를 보여주는 것들이 과연 뭘까? 그것들은 옆에서 보기에는 참 안쓰러운 그 참 부모 마음은 부모로서의 자식 잘 되기를 원하고 저 그냥 아무 그 꺼리낌 없이 잘 살기를 원하겠지만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예. 아니 근데 저는 조민 씨에 대한 여러 가지 관심들이 좀 난 지나치다고 봅니다. 조민 씨가 31살이더라고요. 그의 인생을 그가 살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살길 바라죠? 발랄하게 살면 안 되나요? 웃으면 안 되나요? 부모가 재판받으면 골방에 처박혀서 하루 종일 울어야 되나요? 어디에 나타나면 안 되나요? 그다음에 유튜버를 하겠다는 건 직업 선택의 자유입니다. 본인이 설명했잖아요. 나는 유튜버로서 여러 가지를 한다. 하면 본인의 직업적인 것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건데 그것까지 전여옥 전 의원처럼 얘기를 한다면 이 사회는 심각하게 병이 든 거예요. 조민 씨는 조민 씨대로 하나의 31살의 청년으로서 자기 인생을 개척하는 거기 때문에
과도한 관심 자체가 그의 삶을 방해하는 것이에요. 그냥 놓아줄 때가 됐다. 그리고 전현욱 의원은 사과를 하셔야 될 문제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놓아줄 때가 된다는 말씀 전적으로 동의해요. 그래야 되고 우리가 신경 좀 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저렇게 1,000만 원씩 유튜브를 하면서 슈퍼챗을 받는 것은 본인이 잘나거나 똑똑하거나 무슨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단지 아버지, 엄마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치적 지지자들 그런 사람 아버지 엄마의 후광 그리고 정치적 지지자들의 정치적 이유로 인한 도네이션이다. 그런 것을 잘 알고 뭐 그 돈 어떻게 쓰든지 자기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 돈이 어디서 나오게 됐는지 자기가 잘나서인지 아니면은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지지하는 사람들 때문인지를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좀 잠깐 말씀드리면 유튜버들이 본인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해서 슈퍼챗을 받을까요? 예를 들면 보수 유튜버를 하면서 많은 슈퍼챗을 받으시는 분들이 그들이 정말 지식이 뛰어나서 받을까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보수층들을 이용해서 받고 진보층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버의 뉴미디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욕할 필요는 없는 것이에요. 조민 씨가 그걸 선택했다는 게 그 1,000만 원을 노리고 들어갔겠습니까? 그냥 본인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즐겁고 재밌어서 직업으로 삼으면 좋겠다라고 선택하는 부분이에요. 저는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야 된다, 어른들이. 저는 좀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해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튜브 하세요, 혹시? 아니, 저는 제가 개인이 하지는 않고요. 예. 여러 군데 하고 있는데 개인이 하지는 않습니다. 예. 유튜브 하십니까? 저는 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슈퍼챗을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예. 슈퍼챗이 뭔지는 아주 잘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각종 흉악범죄 정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을 하죠. 과연 이러다가 안전한 곳이 어디인가 싶을 정도입니다. 근데 이번엔 병원 진료실입니다. 병원 진료실에서 한 30대 여성이요, 의사를 흉기로 위협을 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이유, 왜 위협했느냐? 쌍꺼풀 수술 다시 해달라고. 내 쌍꺼풀 수술했는데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또 해달랬다는 겁니다. 근데 의사가 이랬대요. 지금 몇 번째인지 아세요? 더 이상은 안 돼요. 라고 하자 흉기를 들고 의사에게 난동을 벌인 겁니다. 전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차가 황급히 병원 후문으로 들어갑니다. 서울대병원에서 흉기 소동이 벌어졌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건 낮 2시 반쯤입니다. 성형외과 진료를 받던 30대 여성 A씨가 수술을 다시 해달라며 자해 소동을 벌인 뒤 고성을 지르며 담당 의사를 흉기로 위협한 겁니다. 여성이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냈지만 대기하고 있던 보안요원이 달려들어 제지했습니다. 이제 나갑시다라고 하는 막 그 참에 피려고 하는 순간에 이제 저희 경비하시는 분이 들어갔어요. A씨는 이 병원에서 수차례 쌍꺼풀 수술 등을 받아왔는데 의사가 더 이상 수술은 안 된다고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얼굴뼈 자체를 교정해달라는 요구를 신고해서 의학적으로 할 수 있는 수술이 아니거든요. 대낮 대형 병원에서 벌어진 흉기 소동에 환자와 보호자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있는데 이게 더 위험하지 않나 생각해요.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남성이 있었는데 또 스토킹을 해서 이번엔 현행범으로 체포가 된 사건이 있다고 합니다. 조사받자마자 또 스토킹. 일단 무슨 사건입니까? 네, 그만큼 스토킹이 위험하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인데요.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A씨가 이제 전 여자친구 B씨에게 수시로 찾아가거나 연락을 하는 등의 스토킹 행각을 벌인 겁니다. 예. 이에 B씨가 위험성을 느끼고 스토킹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21일 A씨가 지구대에 불려가 조사까지 받았는데 문제는 조사를 받고 이 경찰이 이제 찾아가면 안 된다라고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당일 오후 9시 20분경 2시간 동안 전 여자친구의 집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경찰은 출동해서 이 A씨를 주거 침입 그리고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서 현행범 체포를 했습니다. 근데 지구대에서 조사받았다면서요. 근데 왜 풀어줬어요, 이때? 일단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찰은 사안이 위중한 만큼 일단 긴급 응급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요.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와 함께 이 피해 여성에게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고 합니다. 근데 왜 그
해명이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남성. 이 남성이요. 이 집에 잡혔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내가 남은 짐 챙기러 전 여자친구 집에 들어간 거에 불과하다. 근데 그 말 있는 그대로 믿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접근하지 말 것을 엄중하게 경찰이 경고한 이후에 귀가 조치를 시킨 상황이었거든요.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경찰의 호의를 받아서 한 자정쯤에 본인 집에 들어가자마자 맞닥뜨린 게 바로 본인을 그동안 괴롭혔던 전 남자친구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범으로 이 남성 바로 체포가 됐고요. 아까 짚어주신 대로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운 상태가 됐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이런 일도 있었어요. 요즘 퇴근하고 나서 아직은 아니에요. 이럴 때는 지금 날씨도 덥고 비도 오고 근데 조금 이제 날씨 좋아지면 산책들 많이 나가십니다. 뭐 퇴근 끝나고 아니면 이 주말에. 근데 한 여성이 하천변을 산책하다가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산책을 하다가 모르는 남성이 이 여성을 이제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갔어요. 또 이런 지난번에 그 칠림동 공원이랑 비슷한 예. 네, 정말 큰일 날 뻔한 상황인데 다행히 이 여성이 이제 강력하게 저항을 해서 더 이상의 큰일은 없었고요.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23일 오전 0시까지 자정 무렵입니다. 밤에 이제 늦게 낮에 너무 더우니까 이제 산책을 가신 것 같아요. 전주시 완산군에 이제 그 산천이 있는데 예. 천변이 있어요. 그 천변 산책로에서 많이들 다니시죠, 천변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0대 여성인데 이 여성은 이제 40대 남성이 풀숲으로 끌고 갔다고 그래요. 갑자기 목을 잡고 풀숲으로 끌고 갔고 40대 남성이 그래서 이 여성이 아주 강하게 저항을 하면서 풀숲에서 겨우 빠져나와서 112 신고를 했고 그래서 이 남성이 이제 신원을 확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자, 지난번에 이 관악구에서 신림동 사건 이후에 공원에 현수막 걸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절대 요즘 같은 때는 여성 혼자 다니지 말라고 합니다. 뭐 어르신들 갑자기 쓰러질까 봐가 아니래요. 여성 혼자 다니다가 이렇게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예 글쎄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다음은요. 재판을 받다가 억울하다라고 오열까지 했다는 이 현역 의원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대부분 무죄로 밝혀졌습니다. 약 1,700만 원에 해당되는 횡령금은 무죄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도 현명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항소심 절차를 통해서 그 부분도 충분히 소명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실 말씀은 없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심경 한 번만 부탁 좀 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윤미향 의원입니다. 1심의 판결이 나왔고 지금 2심이 진행 중인데 검찰이 구형을 한 겁니다.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물론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말씀드리죠. 그런데 어제 검찰이 항소심에서 5년을 구형했어요. 네, 이 사건은 피고인 검찰 모두 항소해서 검찰은 1심에서 무죄가 나온 부분과 양형에 대해서 다퉜고요. 윤미향 의원 피고인 측에서도 양형에 대해서 다투는 사안입니다. 일단 항소심에서 이제 검찰의 주장은 1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1심 구형과 같이 이제 징역 5년형에 처해달라 이렇게 재판부한테 이제 구형의 이유를 설명을 한 것이고요. 그 이유의 대부분이 이런 내용입니다. 다수에게 기부금을 모아서 감독과 통제 없이 사용하는 게 법 취지에 부합하는지 판단해달라. 그리고 중증의 치매 노인에게 돈을 받아내는 것이 적법한지 냉철하게 이제 판단을 해달라. 이렇게 재판부한테 이야기를 했고요. 예. 또 나아가서 이 사건 자체는 사실은 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죠. 이용수 할머니가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의혹을 이제 수사하는 과정에 확인된 불법 사항을 기소한 것이기 때문에 이 피고인은 매우 중요한 단체를 운영하면서 사회의 기대라든가 응원에 걸맞는 모습을 보였어야 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이 1심에 같은 그 구형 5년을 선고해 주시고 또 일부 무죄가 나온 부분은 또 유죄로 판단해 달라라고 이제 검찰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어제 이 최후 진술이 있었답니다. 근데 윤미향 의원이 법정에서 오열을 했대요. 네, 크게 오열했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최후 진술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일단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본인의 피해 사실을 세상에 알린 게 30년 전이었고 그 이후에 굉장히 주체적이고 당당하게 인권회복 운동에 할머니들 스스로 앞장서왔다. 그 가운데는 길원옥, 김
김복동 할머니 같은 분들이 계셨는데 3년 전에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 이후에 이 할머니들은 주체성은 완전히 사라지고 그러니까 윤미향 의원에게 지금 끌려다니는 굉장히 수동적인 존재로 폄훼되기 시작하더라. 이렇게 말문을 열었고요. 30년 동안 본인이 이런 위안부 활동을 하면서 사적 이익을 취하려고 한 바는 없다라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국회의원이 된 것도 이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피해자분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시민운동가에서 국회의원으로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본인 그리고 동료 그리고 가족들이 겪은 그 대가가 너무나 크고 깊었다라며 오열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위안부 피해 할머니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 학생들 돼지 털가지고 나오는 거 그 돈도 받아가지고 챙겼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 만두의 고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니 저는 자닥일라서 울었습니다. 속이고 이용하고 재주는 고매하고 돈은 떼살림 받아 먹었습니다. 자, 이 사건은 지금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앞으로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주목하고 싶은 건 이런 사건들이 지금 이게 언제 시작됐죠? 윤미향 의원 국회의원 되고 얼마 안 돼서 이 논란 불거졌어요. 근데 지금 임기 다 끝나갑니다. 아직도 2심 진행 중이에요.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도 세워라, 내워라. 국회의원이 만약에 유죄가 나면 국회의원직 박탈됩니다. 지금 윤미향 의원뿐만이 아니에요. 최강욱 의원도 그렇고 그런 사건이 지금 줄줄이 있는데 재판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이런 사건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김영수 대법원 들어서 이제 이런 재판 지체가 심하다는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제 이제 2심 구형을 냈습니다. 그래서 2심 선고가 다음 달에 있을 예정인데 윤미향 의원 사건 같은 경우에 1심만 지금 2년이 넘게 걸렸거든요. 1심 끝나는데 2년이 넘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 더 긴 사건들 좀 많이 있어요. 지금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1심이 3년 2개월 만에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2심 재판도 아직 지금 지지부진한 상태고요. 특히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의원직이라든지 시장직, 직이 걸린 사람들 문제거든요. 그 사람도 임기가 있어요. 네, 사실 그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지금 허위사실 유포, 지금 그 업무방해로 집행유예가 나왔기 때문에 2심까지도 나왔어요. 네, 2심까지 집행유예가 나왔기 때문에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이 되거든요. 지금 어디서 상임위 어디죠? 지금 법사위잖아요. 대법원. 네, 법사위에서 지금 아마 지금 옮겼을 것 같은데 대법원에 올라가서 이 사건이 전원합의체로 넘어갔어요. 대법관 전원이 심리를 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또 하세월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법조계에서는 당장 이거 내년 총선 전에는 결론 안 나오겠다. 그러면은 총선 끝나고 의원직 상실형이 나오더라도 의미가 없어지는. 물론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사건들이 낱낱이 사건이 복잡해서 그런 게 아니라 유독 정치인들 특히나 이제 구여권 지금 민주당 소속 인사들이 그렇다 보니까 법원에서 재판을 굉장히 정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들까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법사위에서 아직도 남아 있으면서 장관한테 깐죽거리지 말라고 얘기해서 논란되고 그러니까 일부 지지층들의 어떤 지지는 받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이 재판이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지금 새로운 대법원장 체제가 되면 이 부분도 우리 법원 개혁의 하나 과제 중에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분위기 좀 바꿔볼까요? 이런 아파트가 있습니다. 가격부터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제일 핵심이라서 저는 얘기하지 말랍니다. 다른 분이 말씀드릴게요. 얼마짜리냐? 요즘 분양시장이 침체가 됐습니다만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요. 지금이 제일 쌀 때, 분양가는 지금이 제일 쌀 때 이러면서 분양시장이 조금씩 달아오르고 있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강원도에 한 아파트가 있는데 얼마짜리냐? 아파트 한 채가
얼마라고요? 네, 이 아파트 가격 990만 원입니다. 이 가격은 또 한 채가? 한 채가 한 평이 아니라? 한 평이 아니라 한 채입니다. 오. 한 세대가 990만 원에 실제로 거래가 된 건데 강원도 태백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실제 990만 원에 거래된 사실이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12일에 태백시 동점동에 있는 아파트 전용 면적 39.7제곱미터. 예. 이게 한 12평 정도 되는 면적입니다. 12평짜리. 네, 이게 18세대가 각 세대 990만 원씩 동시에 거래가 됐던 건데요. 12평이면 신혼부부 사는데 큰 문제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루에 거래된 세대가 18세대에 이르고 그게 전부 5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오류 아니냐 이런 어떤 목소리도 있었는데. 아, 이거 오류 아니냐? 네. 잘못 올라온 거 아니냐? 전부 정상 거래로 확인이 됐고요. 중고차보다 싸네. 그렇습니다. 태백시 관계자도 이거 전부 법무사를 거쳐서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아파트 매매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니 대체 어떤 아파트였을까요? 이게 86년도에 지어진 좀 구축 아파트예요. 지어진 지 30년이 넘었고요. 아하. 근데 주변의 공인 중개사에 따르면 그렇다고 합니다. 이게 동점 상업단지 근처에 있는 아파트인데 거기에 근처에 아파트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래가 이루어진 게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고요. 그런데 5층은 왜 이렇게 싸게 내놨느냐. 예. 5층까지 가는 엘리베이터가 이 아파트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 뭐 운동삼아 가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네, 그래서 예. 사람들이 좀 선호하진 않는 층이라서 더 저렴하게 거래됐다라는 분석이 나오고요. 또 이 아파트가 뭐 비교적 저렴하긴 하지만 990만 원에 매물이 나온 적은 없습니다. 최근에도 3층에서 1,100만 원에서 한 1,800만 원대에 거래가 된 내역이 있고요. 그래도 1,000만 원은 좀 넘었었는데. 그렇습니다. 아주 최근인 8월 1일자 3층 아파트 거래 시세는 2,450만 원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런 5층짜리 아파트에서 3층은 이른바 노열층이거든요. 그러니까 2,450만 원. 자, 싼 이유가 뭐예요, 그런데? 일단은 여기에 이제 지방이기도 하고 소형 평수이기도 하고 오래된 5층짜리 엘리베이터가 없는 이유도 있지만 이렇게 싼데 매물이 이제 매매 계약이 된 게 이제 핵심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근처에 이제 동점 산업단지가 있고 여기에 최근에 이제 기업들이 16개 기업이 이제 분양 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기업이 오면 일을 하러 이제 근로자들이 오니까 이 기업들에서 근로자들에게 제공한 어떤 사택 목적으로 아하. 이렇게 대량으로 다수를 구입한 게 아닌가라고 추정되는 상황이고요. 사실 워낙 서울 집값이 비싸서 뭐 10억 원대, 뭐 몇억 원대는 기본이다 보니까 어떻게 집이 1,000만 원 이하일 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여지가 있으실 텐데 예. 이 공인중개사 설명은 이 지역에서는 가능한 가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특히 경매 물건으로는 500만 원, 600만 원 낙찰된 전례가 있어서 수리도 안 된 집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낮은 가격에 거래될 수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집은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셀이나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사는 집. 내가 사는 집. 리브 영어로 죄송합니다. 자꾸 영어로 얘기해서 내가 사는 집이라는 겁니다. 가격이 뭐 중요하겠습니까? 문 열면 공기 좋은 산이 보이는데 야, 1,000만 원도 안 되는 아파트가 나왔다는 겁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 요즘 영화계에서요. 이런 얘기하면 뭐합니다만 저 어렸을 때 이 영화 보면 선생님한테 정말 엄청 혼났습니다. 이거 봤다가. 저요? 봤냐고요? 그건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또 다른 이유로 화제가 되고 있는 오래된 영화 한 편. 바로 절대 학창 시절에는 못 봤던 이 작품입니다. 5년 영전에 남의 집 일만 하는 옆에 내 생각도 해줘야지. 생전 가야 피천 한 푼 들고 오나, 응? 정원향감을 끊어오나. 지 집에선 도끼자루가 썩는지, 응? 지 옆에 내 굶어 죽는지도 모르고. 말 좀 합시다요. 말 좀 해. 아니 그래, 이번엔 얼마나 땄었노? 이제 곧 한 배천 잡을 날 있을 테니 그때까지 임자가 좀 참아주구려. 말은 청산유수지. 예, 86년작 영화 뽕입니다. 자, 근데 지금 이 영화가 어떤 뭐 큰 변화를 지금 시도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두영 감독의 영화 뽕이요. 디지털 복원을 거쳐서 높은 화질로 오는 28일
밤 10시에 한국고전영화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된다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영상자료원은요, HD 화질로 복원한 고전영화를 그동안 쭉 공개해왔는데요. 해상도가 상당히 높은 4K로 복원해 내놓은 건 이 뽕이 처음이라고. 4K로 복원한 게 이 영화가 처음이에요? 그렇습니다. 86년 개봉작인 영화 뽕은요, 20년대 상간벽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작품인데요. 네. 전국을 떠돌아다니는 노름꾼 남편을 둔 여자를 주인공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나도양 소설이 원작 작품인데. 저분 이미숙 씨 젊었을 때고. 그렇습니다. 이미숙 씨가 바로 여자 주인공 안현집 역할을 맡았고요. 남자 주인공은 바로 이대근 씨가 맡았습니다. 에이, 이대근이야? 네. 그 당시에도 상당한 열연으로 이미숙 씨가 큰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네. 이게 당대에도 흥행을 했지만 지금 유튜브 채널에는 이게 4K로 화상 재질을 고치기 이전인 낮은 화질, SD 화질로 제공이 되고 있는데 무려 조회수가 4,400만 회를 넘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저 영화, 근데 이게 아무 작품이나 고화질로 복원해 주는 게 아닐 텐데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37년이나 지난 이 영화를 이렇게 복원까지 하는 이유는 그 당시에도 지금도 작품성이 뛰어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 작품이 후속작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단순히 어떤 흥미성 위주라던가 에로물의 중심이 이었던 작품들도 있지만 이 작품 자체는 작품성이 뛰어났기 때문에 국내 영화제에서도 작품상, 감독상, 연기상을 받았던 작품이기도 하고요. 아시아 태평양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 음악상을 받았던 제품이기 때문에 그 점을 기려서 이렇게 복원하는데 앞으로도 안개마을이라든가 서편제 등도 복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